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에 박문강에서 나온 스포츠 이론서에서 운동역학 부분을 강의할 진승모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바쁘시겠지만 한 단계씩 지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서 우리가 항상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이 먼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운동역학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해요. 자, 먼저 2023년도 기출 분석을 보면, 문항의 난이도는 2022년도, 그러니까 전년 2022년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제가 이런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운동역학의 이런 개념이라던가, 이런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때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역학에서 나온 문항들은 이런 개념들이 학생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문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역학적 요소의 시간 순서, 그 다음에 흐름도, 그러니까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단계로 이어져 나가 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운동역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필기 출제 비율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역학의 개요라든가, 역학의 이해, 역학, 그 다음에 스포츠 적용, 그 다음에 운동역학 적용,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동역학의 교재를 보면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역학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개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역학이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인체역학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스포츠적으로 적용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과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역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기술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동역학에 대한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운동역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운동역학. 챕터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자, 운동역학의 개요. 자, 역학의 정의. 자, 운동역학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학, 생리학, 해부학.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들이겠죠? 자, 그런 등등의 이런 기초 지식들을 활용하여서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이 운동역학입니다. 또 그에 더 나아가서, 자,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는 힘, 그 다음에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음걸이인데 만약에 이 걸음걸이가 좀 삐딱하다면 그럼 우리는 이 걸음걸이가 삐딱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이면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우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운동 역학도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운동 기술을 잘 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퍼포먼스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운동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역학의 학문 영역을 보면은 정역학, 동역학, 운동학, 운동 역학. 자, 여기 보면은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더 나아가서 자,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특정 전문 분야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포츠 관련 기사나 뉴스나 접하시면서 운동 역학이 얼마나 그 스포츠 퍼포먼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떠한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보완해 줬다더라. 아니면 어깨가 좀 내려갔었는데 그 어깨를 좀 더 올려주는 그런 그 보조 장치를 썼더니만 이 사람이 갑자기 동메달 땄었는데 은메달 땄더라, 금메달 땄더라. 뭔가 이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이 됐더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운동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 역학의 목적과 내용. 자,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문을 배우거나 할 때 이 학문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학문에 대해서 들어가신다면 좀 더 그 학문을 재미없게가 아니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운동 역학에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자, 운동 기술의 향상이다. 기술의 향상은 무엇이냐? 운동 수행에 최적화다. 그리고 경기력의 극대화 추구이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뭔가 효율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해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방법을 한다면 좀 더 즐겁고 우리가 효율성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의 향상. 우리가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운동 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참 좋지만 그에 따라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역학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해의 원인? 이 사람이 동작을 드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 동작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또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더 나아가서 운동 기구의 개발, 자, 수행력 향상을 위한 각종 운동 도구를 개발하는데 운동 역학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운동 역학을 학문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고 이것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포츠 이론서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운동 역학에 관심이 가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역학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자, 운동 역학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운동 습득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하는 것들이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역학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 선수의 문제는 동작의 문제점 무엇입니다. 이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운동 역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역학의 이론을 연구에 적용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운동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성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정량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성적인 거는, 자, 비디오 영상 장비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한다. 관찰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건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보더라도 어떠한 A라는 영상을 볼 때 이것을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이 다를 것이고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A 플러스인 운동선수의 경기 영상을 본다고 합시다. 일반인들이 이 선수의 영상을 봤을 때는, 와, 되게 잘한다, 라고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어떤 부분에서 이 동작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객관성은 무엇이냐? 이 경기 영상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영상 장비 프로그램과 정성적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 경기 영상을 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곧바로 피드백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량적인 분석이에요. 자, 정성적인 분석은 제가 상당히 주관적인 그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정량적인 상당히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는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해서 수치 정보를 수집하고 정성적인 거는 수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아요. 근데 정량적인 거는 수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의 움직임과 힘의 영향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여기 가서도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정성적인 거는 누가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과 달리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 하지만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실제 현장 구현에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 역할을 할 때 이 정성적인 것과 이 정량적인 것을 같이 복합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1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문 영역에 대한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지문이 4개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의 힘에 대해서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의 힘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맞는 것 같죠? 자,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정력학은 동적 평형에 있는 물체를 작용하는 힘을 연구한 학문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동력학은 물체인과 운동의 관계에 연구한 학문이다. 자, 정력학, 동력학 할 때 우리가 동력학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작용하는 힘을 연구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말 그대로 동력학은 자, 물체와 힘과 운동의 관계를 연구한 학문이다. 저게 정의에서 나와 있죠. 자, 2번. 이번에도 똑같아요. 운동역학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동작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다. 재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이다. 재활 현장에서 상해 원인을 분석할 때 역학을 할 필요가 없죠. 재활 현장은 여기서는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왠지 2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번, 4번 읽어봅시다. 자, 역학적 이해를 통한 스포츠 동작의 효율성 극대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경기를 향상하기 위한 운동 장비 개발. 아까 운동 역학의 목적에 한번 이런 문항이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코치나 지도자는 자, 운동 수행을 파악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땡땡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피드백을 제공하고 땡땡의 오류를 분석한다. 코치나 지도자가 운동 수행을 파악할 때 이 사람의 장점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의 단점을 너가 어떤 단점이 있어? 그것을 보완한다면 너는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장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단점이겠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운동 기구보다는 기술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 자, 운동역학의 연구 방법 중에 정량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또 한번 지문 한번 살살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분석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량적인 거다. 정량적인 거는 이 자체로 객관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분석의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수치적 장비를 통해 동작을 분석. 수치적 자료. 이건 정량적이죠, 무조건. 자, 분석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이것도 정량적인 것 같아요. 자, 분석이 필수적이나 시간의 제약으로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정량적인 부분이 나왔죠? 자, 1번은 뭐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에 있어서? 분석에 있어서 이거는 정성적인 그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챕터 1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문항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운동 역학을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운동 역학 챕터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는 자, 운동 역학의 이해. 자, 뭐냐? 해부학적 기초. 여러분들 해부학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되게 어렵다, 영어도 많고, 외워야 될 단어도 많고. 근데 우리가 역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해부학적 요거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쉽게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체의 근골격계. 자, 근육과 골격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근골격계는 무엇이냐? 자, 골격. 자, 우리가 뼈대를 서로 연결하여서 자, 운동을 돕는 근육과 골격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자, 근골격계와 근육. 두 번째는, 자, 골격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관절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뭐가 있다? 근골격계에 붙어 있는, 우리가 포함되는 근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뼈대가 있어요. 근데 이 뼈대가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이 사지를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움직일 때, 이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근골격계라고 총칭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먼저 배우듯이 우리가 해부학을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 배울 때 처음에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부학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이 해부학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부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인체의 해부학적 자세이다. 자,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을 몸통 옆에 늘어뜨린 채 자연스럽게 선 자세. 또 양발을 11자로 나란히 하고 손바닥은 전면을 향하도록 하는 자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냐? 인체 회복 자세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작에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내가 손을 뒤집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뒤집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여기서 손을 뒤집었다는 건 이 동작이 되겠죠. 이 손바닥이 위로 보이는.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체의 동작에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이 11자를 해놓고 이 팔을 앞쪽으로 해놓은 이 자세를 기본 자세로 하자. 우리가 그것을 해부학적 자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용어예요. 방향 용어. 자, 여기 보면은 상하, 전후, 내측, 외측, 저측, 배측, 근위, 원위, 표층, 심층. 이거 다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한자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에 좀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정도는 그냥 제가 아까 서두에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먼저 배운다고 했듯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만 나중에 요거에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상은 뭐냐? 인체 중심에서 위쪽이다. 하는 아래쪽이다. 자, 전은 뭐냐? 인체 중심에 있는 앞쪽이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이 전면부라고 얘기를 하죠. 예. 후면부는 어디예요? 등 쪽 아니에요. 자, 등 쪽. 자, 내측, 인체 중심 쪽. 인체 외측은 뭐냐? 바깥쪽. 자, 저측은 발바닥 쪽.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발바닥 쪽.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저측 굴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발바닥 쪽을 향하는 굴곡하는 움직임은 우리가 저측 굴곡이라 한다. 그럼 반대로 배측. 이게 또 배측이라 하니까 또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은 없지만 진짜 배? 그게 아니라 발등 쪽. 네, 발등 쪽을 얘기합니다. 자, 근위. 네, 가까운 쪽을 얘기해요. 가까운 쪽. 자, 원이. 자, 먼 쪽을 얘기합니다. 자, 표층과 심층. 인체의 표면 쪽이다. 또 심층은 인체의 내부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엉덩이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가장 표피에 있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자,
이 대둔근은 가장 피부에 가까운 표층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둔근, 중둔근, 자, 소둔근. 자, 엉덩이 근육 중에 가장 심층 부에 있는 근육은 뭐냐? 소둔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층과 심층을 우리가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의 축과 면. 이것이 또 왜 필요하냐? 아까 말했죠. 기준. 이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했어. 그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 축과 운동 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운동 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후면, 시상면. 자, 이건 뭐냐? 인체 전후로 형성되어서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평면. 자, 이 그림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인체를 우리가 좌우로 나눠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좌우면. 인체에서 좌우로 형성되어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평면. 자, 요 두 번째 그림이 되겠어요. 또 뭐냐? 세 번째는 횡단면의 수평면. 자, 인체를 상하로 나누는 평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얘기를 할 때 위아래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축은 항상 면의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체의 좌우를 통과하는 축, 전후면과 직교한다. 자, 여기 보면 전후면, 시상면이 있고 여기에 수직으로 된 좌우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전후축은 뭐냐? 우리가 여기는 신체를 앞뒤로 나눈다고 했죠? 그것을 통과하는 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후축이라 한다. 이거는 좌우면과 직교한다.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수직축은 뭐냐? 인체 위아래를 통과하는 축. 내가 이거 수평으로 우리가 자른다고 얘기를 했죠? 요거에 대한 수직으로 내가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장축이 아니라 수직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체 축과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인체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요 챕터를 공부하시면은, 좀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절 운동. 자,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상에서의 운동.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동작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 자, 관절의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의 각이 감소하는 굽힘 운동. 우리가 이것은 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관절의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에. 여기 팔꿈치 관절이 있는데, 자, 관절이 180도, 120도, 90도, 40도, 각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굴곡이라 얘기를 한다구나. 자, 각이 증가하는 운동.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자, 각이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 익스텐션, 과신전. 과도하게 신전되는 동작. 과도하게. 자, 여러분들 제가 목을 앞으로 숙이는 거는 굴곡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굴곡 상태에서 목을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신전이 됐죠. 목을 더 뒤로 당겼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배측 끌고, 배측. 발목 관절 주위에서 발등이 하태 쪽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을 우리가 배측 굴곡이라 해야 한다. 배측 들어봤는데, 그러면, 봐요. 배측, 발등 쪽으로 향하는 거. 발등 쪽으로. 자, 발등 쪽으로 향하는 굴곡 우리가 배측 굴곡이라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용어와 정의만 외우지 말고, 굴곡은 관절 사이의 각도가 줄어드는 거야. 신전은 관절 사이의 각도가 증가하는 게 신전이야. 이것이 과도하게 되는 건 과신전이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그림과 같이 이해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자, 족저 굴곡. 자, 발바닥이 하태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발바닥 쪽으로 내리는 그러한 동작을 우리가 족저 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전우측을 중심으로 좌우미 현상에서의 운동에는 무엇이 있냐? 자, 외전, 내전, 내번, 외번, 척골 굴곡, 요골 굴곡이 있어요. 자, 외전은 뭐냐? 인체 분절이 멀어지는 동작을 외전, 외전, 멀어져요. 중심선에서 멀어져요. 중심선에서 가까워져요. 내전, 외전.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팔 벌려 뛰기 할 때, 이런 동작 많이 하죠. 내가, 이 동작은 뭐예요?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외전. 이 내리는 동작은 뭐예요? 중심선에서 가까워지는 내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 팔 벌려 뛰기를 설명할 때 이 해부학적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자, 발바닥을 내측으로, 자, 내측, 안쪽을 돌리는 동작을 우리가 4번이라 한다. 자, 외번.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자, 발바닥을 외측으로 돌리는 동작. 자, 그 다음에 척골 굴곡은, 자, 손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굽히는 운동. 자, 요골 굴곡은 손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굽히는 운동.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면 항상 반대되는 동작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을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 동작에는 반대되는 동작이 있을 거야. 항상 그 개념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적 용어는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조금 이제, 아니죠. 자, 장축을 횡단면상에서 하는 운동은 무엇이 있느냐. 자, 회전. 회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도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장축을 중심으로 모든 점이 동일한 각도로 이동하는 운동을 우리가 회전을 한다. 근데 이것에 내회전이 있고 외전이 있다. 간단하게 안쪽으로 몸의 중심선을 하는 회전은 내회전, 바깥쪽으로 하는 외회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또 수평외전, 수평내전, 그 다음에 회내, 회외. 자, 전환이 내측으로 동작, 그 다음에 해외, 외측으로 회전하는 동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꾸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림을 자꾸 보면 드시겠지만, 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바깥쪽으로 돌리는 행위의 움직임이에요. 반대로 내는 안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해부학적 용어가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가동 관절의 종류. 자, 우리가 관절은 되게 크게 무축, 1축성, 2축성, 3축성 이 3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관절과 이 그림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관절과 그 그림을. 자, 그래서 미끄러운 관절은 무엇이다? 경첩관절은 무엇이다? 자, 경첩관절의 대표적인 거 여기 나와 있죠? 경첩관절. 자, 볼록한 표면이 오목한 표면과 마주한 구조이다. 굴곡과 신전 운동에 많이 사용이 된다. 팔꿈치 관절 보면
접었다, 폈다, 굴곡했다, 신전했다. 자, 중쇄 관절, 우리가 피벗 조인트. 자, 세로축에 형성된 오목한 뼈와 축몸의 돌기를 가진 뼈가 회전하는 구조이다. 여기 나와 있죠. 중쇄 관절. 회전한다, 서로. 이렇게 회전한다. 자, 타원 관절. 자, 오목한 뼈의 면이 볼록한 뼈와 만나는 형태이다. 또 회전하는 운동에 사용된다. 자, 손목뼈 관절. 손목뼈 이렇게 조금씩은 유동적인 회전이 가능하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장 관절. 그 다음에 절구 관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들 중에서 이 절구 관절이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절이죠. 자, 공 모양의 뼈 머리가 절구처럼 오목하게 공 모양에 있는 뼈 머리가 요 속회 모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운동명에서 회전이 가능한 운동이다. 우리가 해서 요 절구 관절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운동의 종류. 자, 운동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위치나 장소를 바꾸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한다. 이거 할 때 뭐에 의해서? 자, 근육 수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에 의해서 항하는 우리가 움직임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자, 원인은 무엇이냐? 모든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이 두 번째 이 두 개의 문장 같은 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며 관성의 크기는 자 질량에 비례한다. 우리가 힘은 그거에 대한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특정 부위를 움직일 때 근육에 가해지는 힘인 근력은 단면적에 정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크기는 그 근육의 크기에 달려져 있다.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우리가 당연히 근육의 단면적이 요만큼인데 힘을 이만큼 낸다? 그러면 근육의 단면적이 이만큼이면 보다 더 힘을 내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운동 형태. 자, 병진 운동. 우리가 또는 선 운동. 회전 운동은 우리가 각 운동.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병진 운동은, 자, 일정 시간 동안, 자, 모든 부분이나 물체와 함께 동일한 거리,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움직임. 자, 동일하게 간다. 동일하게 가는 우리가 움직임을 병진 운동, 선 운동이라 한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회전 운동, 각 운동은 뭐냐? 회전축에 대해서 동일한 각도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회전 운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진 운동,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딱 중요시 되는 개념을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아, 병진 운동은 선 운동이다. 선이 운동이다. 근데 어떻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움직임이 있다. 아, 이건 병진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축에 대해서 동일한 각도로 움직인다. 아, 이거는 각 운동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근데 우리가 움직임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이 운동으로 병진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그재그로 뛰면서 제가 점프를 하면서 간다고 해봐요. 이거를 병진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전 운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혼합해서 우리가 설명해야죠. 자, 그래서 복합운동, 선운동과 각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복합운동이라고 한다. 자, 대부분의 인체 운동은 복합운동이다.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챕터 2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체 부위 방향 용어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자, 천천히 우리 지문 4개를 살펴봐요. 자, 상, 인체 중심의 이쪽을 말하는 용어이다. 맞죠? 자, 후, 인체 중심의 뒤쪽을 말하는 용어이다. 자, 표층, 인체의 표면 쪽을 말하는 용어이다. 맞죠? 자, 저측은 발등 쪽이 아니라 발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예, 발등 쪽은 우리가 배측이란 말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관절운동, 전후추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설명에 해당 용어는 무엇인가? 인체 분절이 중심선에 가까워지는 동작이다. 가까워지는 동작이다. 자, 답은 내전이 되겠죠. 일단 당연히 외전, 외보는 아닐 거고, 자, 인체 분절의 중심에 가까운 동작은 우리가 내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팔 벌려 뛰기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자, 다음. 관절 운동 중 횡단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회내는, 자, 올바른 거예요. 회내는 아랫팔과 손이 외측으로, 회내인데 외측으로 간대요. 틀린 것 같아요. 자, 외회전은 분절 장축이 중심으로 인체 중심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향하는 회전을 한다. 바깥으로 향하는 회전한다. 맞아요. 왜? 그럼 다른 지문도 한번 살펴봐요. 자, 회외는 왜예요? 손이 내측으로. 틀렸죠? 자, 내회전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회전.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마지막. 다음 설명에 말하는 가동관절은 무엇인가? 자, 한쪽 관절 표면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자, 다른 쪽은 볼록하게 나와 있다. 한쪽은 오목하고, 한쪽은 볼록하게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냐? 손목뼈와 손바닥뼈 관절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서 여기 손목뼈와 손바닥뼈 관절에 분포되어 있대요. 절구관절, 견처관절, 하추관절인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오목하고 볼록하게 나와 있다. 오목하고 볼록하게 있다. 우리가 안장관절이 그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챕터 2의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에 운동역학, 자, 챕터 3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인체의 물리적인 특성에는 무엇이 있냐? 자, 체중과 질량. 여기서도 그냥 체중은 무엇이다. 자, 무게가 가해졌을 때 스프링이 얼마나 압축되는지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체중은 지구가 신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으로, 자, 지구를 당기는 신체의 인력을 말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겠죠? 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벡터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으로 한다. 우리가 체중은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 자, 질량. 자, 특징. 자, 물체 질량이 있는 다른 물체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우리가 인력을 가진다. 자, 특성을 보면은, 스칼라. 여기 뭐냐? 크기만 있다.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차이는 알고 있어야겠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 스칼라는 크기만 있다.
자, 두 번째. 자, 인체 무게 중심의 개념. 자, 인체 각 분자마다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 우리가 무게 중심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란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는 점이다. 자, 자세에 따라서 분자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고, 자세에 따라서 무게 중심도 수시로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 자, 남성보다 여성의 무게 중심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자, 무게 중심은 동양인의 무게 중심이 서양보다 낮은 편에 속하고, 유아는 성인보다 높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 자, 무게 중심의 이동. 자, 인체의 무게 중심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무게중심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무게중심이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앉았다면, 당연히 무게중심이 아래로 떨어져야겠죠. 내가 움직임 항상 변하는데, 항상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신체 질량의 재분배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자, 다음. 자, 평형과 안정성. 자, 강한 균형 감각을 가지면 효율적인 조정과 제어가 가능해진다. 균형 관계 좋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몸의 제어가, 움직임의 제어 가능하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가능해진다. 여러분들 운동 상황에서 밀치는 상황이든, 옆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든, 그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강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몸을 항상 원래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능해진다. 자, 균형의 유지. 자, 정지 운동과 움직이는 운동 능력 모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안정성. 평행상차를 깨트리는 어려운 정도를 이끄는 것으로, 안정성이 높은 운동체는 넘어뜨리거나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저면. 자, 물체 또는 물체가 지면과 접촉하는 각 점들로 연결된 전체 면적.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에 앉아있으면, 이것들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것들을 우리가 기저면을 한다. 기저면과 안정성의 관계. 이 기저면과 안정성이라는 게 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균형과 기저면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외부 힘이 기저면 내에서 작용하면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저면 바깥에서 작용을 하면 안정을 깨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기저면이 이것이 넓으면 안정성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회전 놀이기구 있잖아요. 한번 그것을 떠올리면서 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또 기저면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높대요. 여러분들 회전 놀이기구 할 때 이 바깥에 있어봐요. 계속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수록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 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량이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된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체의 구조적 특성. 자, 인체의 지뢰가 나옵니다. 지뢰. 지뢰. 자, 지뢰는, 자, 모든 지뢰는, 자, 힘점, 저항점, 받침점. 받침점 또 회전축이 존재한다. 인체의 경우는 분절이 지렛대 역할을, 분절이 지렛대 역할을 수행한다. 자, 움직이는 근육의 정지점에는 힘점. 자, 움직이는 분절의 무게중심은 저항점. 자, 운동의 관절은 받침점이 위치한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인체 지뢰 요소. 자, 이 지뢰 3요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힘점, 작용점, 받침점. 이것이 있다. 구성한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에 어떤 문장을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단어가 해서 그 문장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인체 지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힘점, 작용점, 받침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하면서도 꼭 기억하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팔. 힘이 작용되는 지점부터 받침점까지의 수직거리다. 작용팔은, 자, 저항이 작용의 지점부터 받침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얘기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항상 그림이 있는 챕터는 이 문장을 보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먼저 그림을 보고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보고 그림을 보면은 또 다시 그림 보고 문장 보고 해야 돼요. 먼저 요 그림에서는 작용점과 힘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구나. 근데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는 상대는 짧고 여기는 좀 기네. 근데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네. 이것은 어떤 지뢰이지? 이것은 일종 지뢰이다.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받침점이 있는 지뢰는 우리가 일종 지뢰라고 한다. 자, 아래 그림. 자, 이번에는 위에 그림과 좀 차이점이 있죠. 자, 힘점, 작용점, 받침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받침점이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있지가 않아요. 자,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는 유형의 지뢰를 우리가 이종 지뢰라 한다. 이종 지뢰. 자,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자, 힘팔이 작용팔에 비해서 항상 크다. 자, 역학적 이득은 항상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힘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같이 힘이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에 적용되는 가운데서 힘이 작용되는 유형의 지뢰는 우리가 3종 지뢰라 한다. 자, 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용팔이 항상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계의 이등은 항상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자, 챕터 3에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게 중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인체 중심의 모든 질량이나 중량이 한 점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쵸.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무게 중심은 순간적으로 고정된 자세 따라 결정된다. 순간적으로 고정됐다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성의 무게중심이 남성보다 낮다. 맞죠? 유아의 무게중심은 성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아니죠.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답은 4번일 겁니다. 자, 기저면과 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자, 기저면이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 맞죠? 자,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밖에 있으면 인체의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쵸? 무게중심이 바깥에서 계속 작용한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자, 무게중심선이 기점의 중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가 아니라 높아져야 된다가 되겠죠. 자, 답은 3번이지만 지문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지면에 가까울수록 평형이 기점의 가장자리에 근접할수록 기점에서 바깥쪽으로 향할수록 평형이 깨지게 된다. 안정성이 깨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인체 지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모든 지뢰는 힘점, 저항점, 받침점이 존재하나? 맞는 것 같아요. 자, 힘팔은 저항이 작용하는 지점에서부터 축까지 힘인데, 힘은 힘이 작용하는 지점부터 축까지의 수직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답은 2번이지만 한번 다음 질문도 읽어봅시다. 저항팔은 저항이 작용되는 지점부터 축까지의 수직거리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자, 인체의 경우 분절이 지뢰 때 역할을 수행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종 지뢰 순서로 알맞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뢰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점, 저항점, 받침점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종 지뢰는 축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전 단계로 가서 한번 간단하게만 봅시다. 일종질에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받침점이 있는 거. 이종질에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삼종질에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힘점이 가운데 위치하는 이런 지뢰를 3종 지뢰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3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운동역학. 자, 챕터 4번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 자, 운동학적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인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가 거리와 변이가 있는데, 자, 먼저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자, 거리라는 것은 다른 위치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때 물체가 지나간 총 길이를 우리가 거리라 한다. 자, 변이라는 것은 뭐냐? 자, 크기에 이동거리라는 크기에 방향성을 더해서 그냥 이거는 거리 그냥 어디까지 50m 갔어, 어디까지 100m 갔어, 그게 아니라 나는 서쪽으로 50m 갔어, 나는 남쪽으로 10m 갔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체의 이동 지점과 종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얘기한다. 우리가 그것을 변이라 한다. 자, 크기가 나타내는 스칼라량. 자, 처음 위치부터 마지막 위치까지 측정 길이의 측정치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까 벡터,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그쵸? 벡터. 자, 거리와 변이의 그럼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 똑같이 길이도 얘기하고 이것도 직선 거리 얘기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게 하나 차이점이 나왔죠? 방향성이 있다. 거리는 방향성이 없고 크기만 존재한다. 이거 저기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100m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변이로 얘기할 때는 방향성과 크기가 모두 존재한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떠한 방향으로 100m를 가야 돼. 방향이란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변이다.
그것을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 자, 속력은 방향성이 없고 단순히 빠르기만을 의미합니다. 자, 즉, 단위 시간에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스칼라량이다. 크기만 있다. 크기만 있다. 자, 반대로 속도는 빠르기와 이동한 방향을 함께 나타낸다. 이것이 속력과의 차이점이다. 자, 단위 시간에 움직인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량이다.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속도의 개념. 자, 단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한다. 자, 가속도의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의 개념은 속도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속도 해석은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속도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의 변화도 발생한다. 자, 속도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방향성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여기 얘기했듯이 자, 방향이 변해도 가속도도 변화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포물선 운동. 자, 좌우 대칭에 대한 포물선 운동을 투사체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투사체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수평과 수직 운동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운동이 합쳐서 우리가 궤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궤적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포물선 운동의 3요소는 무엇이 있냐? 높이, 각도, 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단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높은 곳에서 던질수록 비거리가 증가한다. 지면에 높은 곳에서 던지하면 멀리 던질 수 있다. 자, 각도. 자,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결정하고, 자, 45도 각도에서 가장 큰 투사거리를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속도. 자, 비거리와 정점의 높이와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 투사 높이와 각도, 속도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포물선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각속도의 운동. 자, 각속력과 각속도의 개념. 자, 각속력은 무엇이냐? 자, 각거리를 소시간 나누고, 자, 방향성은 없고, 자, 속력이니까 단순히 빠르기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각속도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자, 각거리는, 자, 각 변이를 소유시간 나누고, 자, 크기와 방향이 모두 포함이 된다. 자, 각 가속도는 가속도죠. 자, 크기와 방향의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자, 회전하는 물체의 선속도는, 자, 회전하는 물체예요. 자,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으로 결정한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주제 포인트입니다. 자, 각속도가 동일하다면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선속도보다 먼 지점의 선속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즉 회전 간격이 클수록 선속도가 크다는 것을 얘기한다. 자, 예를 한번 보시죠. 예. 자, 골프 스윙에서 자, 클럽의 회전 속도가 동일하다면 자, 길이가 긴 클럽의 선속도가 짧은 클럽보다 크다. 공을 모두 다
보다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왜?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선속도가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번 챕터에서 몇 가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거리는 방향성과 크기가 모두 존재한다. 아니죠. 이것은 변이가 되는 얘기죠. 거리는 크기만 가지고 있죠. 바로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포물수 운동 중 투사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투사 속도는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의 합력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자, 수직 속도가 빠를수록 투사 높이가 증가한다. 그렇죠? 투사 속도가 빠를수록 투사 속도 최고점 높이는 증가한다. 맞죠? 수평 속도가 느릴수록 수사 거리가 증가한다. 수평 속도가 클수록 빠를수록 투사 거리가 증가한다는 게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방향이 존재한대요. 방향, 중요하죠. 일단 스칼라라는 개념은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자, 회전하는 물체의 최초와 최후 지점의 각 위치 간의 차이값. 자, 최초와 방향이 존재하는데 회전하는 물체의 최초와 최후 지점 간의 차이값. 이것은 무엇이냐? 각 변이가 되겠죠. 네, 각 변이값.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음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회전하는 물체의 선속도는 각속도 회전 반경의 곱으로 결정된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각속도가 동일하다면, 네,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의 선속도가 먼 쪽보다 더 커야 한다. 그쵸? 자, 회전 반경이 클수록 선속도가 크다. 그쵸? 자, 선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켜야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챕터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챕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자, 힘의 정의 및 특성이다. 자, 물체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물리량이다. 물리량이다. 어떠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러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지닌 관성, 자, 우리가 그래서 저항이라 얘기하죠.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작용해야만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이라고 정의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는 무엇이 있는가?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뉴턴이다. 자, 뉴턴은 물체 힘이 작용할 때, 자, 속력이 변하는 정도를 비교해서 사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단위를 우리가 뉴턴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 벡터의 개념, 벡터의 개념. 자, 속도나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자, 힘도 크기 위해 작용하는 방향을 지정해야 하는 양, 즉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문항을 보고 뭐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속도나 뭐 벡터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향까지도 생각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힘 벡터의 표기. 자, 힘 벡터는 화살표를 사용한대요. 화살표를 사용하는데 힘의 3요소를 나타낸다. 힘의 3요소가 무엇이 있냐? 크기, 방향, 작용점을 통해서 자, 크기가 있고 방향, 그다음에 작용점, 어디서부터 작용했다. 그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힘 벡터를 표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힘의 합성과 분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합성과 분해. 그 개념을 우리가 힘에 옮겨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힘의 합성은, 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것을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힘의 합성은. 자, 힘의 분해는 무엇이냐? 자, 하나의 힘이 작용할 때 여러 개의 힘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힘의 분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이 강의 항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시면은 문항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육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의 힘을 우리가 근력이라 얘기합니다. 자, 최대 강축에서 발생된 힘을 우리가 절대 근력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근수축의 형태, 근이 어떻게 수축하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데 그 수축한 형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등척성 수축이 있는데 이거는 길이가 변하지 않다.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움직임이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등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근육이 짧아지는 형태를 우리가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수축을 우리가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등속성 수축. 자, 이거는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이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동일한 속도로 수축하는 우리가 운동을 우리가 등속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척성이나 등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발현할 수가 있지만 이런 등속성 수축 같은 경우는 인간은 절대 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마찰력. 자,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할 때 운동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 힘을 마찰력이라 한다. 우리 간단히 정의만 하고 갑시다. 자, 다음 양력. 양력은 자, 물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한 힘을 우리가 얘기해요. 자, 여기 그림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쓱 진행하는데 비행기가 진행 방향에 따른 우리가 그 공기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 우리가 위쪽은 되게 빠른 공기 흐름을 나타내서 압력이 좀 낮고 상대적으로 낮고 아래쪽은 공기 흐름이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존재한다. 이런 힘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떠오른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체의 모양에 따라 위아래 지나는 공기 흐름 차이, 이거를 베르누이 원리라고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력학적에서 설명하는 원리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역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져다 와서 공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궤적이 어떻게 달라진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여기 또 나오죠. 자, 마그누스 효과. 자, 공의 진행 방향이 있는데, 여기 공의 위의 방향은 상대적 공의 압력이 낮고, 아래쪽은 압력이 증가해서 공의 진행 방향이 위로 향해야 된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물체가 회전하면서 이런 유체 속을 진행할 때 압력이 높은 곳에 압력이 낮은 곳으로 작용하여서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해서 공이 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마그누스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서 다른 변화구라던가 축구에서 그런 킥을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력이나 항력, 압력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뉴턴의 선운동 법칙. 자, 관성의 법칙이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한, 자, 물체나 인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우리가 그것을 관성의 제1법칙이라고 한다. 자,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운동 상태. 내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앞에 저항하는 것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나는 나아가려고 한다. 움직이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관성의 제1법칙이라 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자,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되게 되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물체에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그리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FMA, FMA,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선운동량과 보존의 법칙.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자,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힘이 상호작용하고 있더라도 총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충돌의 이해. 자, 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을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충돌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보시면 라켓으로 인한 공 타격할 때 선수끼리 충돌, 공이 바운드, 우리가 이럴 때를 우리가 탄성력이 존재했다,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각 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에서 자, 토크. 자, 토크의 개념은 무엇이냐? 개념. 자, 물체를 회전시켜 각 운동량을 만들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한다. 토크라고 한다. 또는 회전력이라 한다. 자, 크기는 작용된 힘, 힘의 연장선, 회전수 사이의 수직거리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자, 토크의 계산은 자, 힘의 크기와 모멘텀의 곱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의 개념은 뭐냐? 자, 외부 토크가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저항하는 물체 회전 관성은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한다. 자, 근데 이것은
회전축에 대한 질량의 분포에서 결정된다. 자, 중요한 거, 질량이 크거나 반경이 클수록 이런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이 비례하고 각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 챕터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뉴턴은 힘을 나타내는 절대 단위이다. 자, 2번, 추진력은 운동을 유발하는 힘이다. 자, 힘은 질량과 속력의 곱이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가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찰력은 땡땡땡 뭐와 곱하기 수직 발령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찰계수, 정지마찰계수, 부력, 운동마찰력. 자, 마찰력은 마찰계수와 수직 반력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동하는 물체 주변에 유체의 상대 속도 차이. 자, 물체의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물체에 따라서 상대 속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베르노 효과에서 배웠죠? 자, 양력입니다. 양력. 자, 다음에 가로에 해당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땡땡땡이라 하고, 중심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힘을 뭐뭐라 한다. 자, 우리가 관성력, 모멘트, 관성력, 구심력, 회전력, 원심력, 물체가 원운동을 하려고 할 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 하고, 중심으로서 멀리 벗어나는, 우리가 회전 놀이기구에서 자꾸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는 내 원심력에 의해서 멀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챕터에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챕터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 자, 일의 개념.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서, 자, 물체가 움직였다면, 자, 작용한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단위는 우리가 줄이다. 아니면 1Nm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1은 힘에 곱하기 거리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자, 1율의 개념. 자,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의 양이다.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단위는 또 와트가 있다. 또 이제 스포츠에서는 파워는 순발력의 개념으로서 또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에너지란 운동을 원천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러한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가 운동 에너지. 자, 두 번째가 위치 에너지. 세 번째가 탄성 에너지이다. 자,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다. 자,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한다. 자, 탄성 에너지는, 자, 탄성을 지닌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복원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로서의 개념은 무엇이 있냐? 자, 여러 종류의 아까 에너지 중에 자, 운동과 H 에너지를 합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보면 자,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자,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똑같이 형태만 바뀌고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 자, 요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그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될 때 속력이 빨라지고, 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화될 때, 자,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 해당되는 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부적 일이라고 한다. 아니죠. 예. 부란 얘기는 우리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다면, 이것은 양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의 단위는 줄로 나타낸다. 줄로 나타낸다. 맞는 얘기죠. 자, 역학적으로 일은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쵸? 자, 부적 일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쵸? 우리가 이때를 부적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으로 인해 물체를 갖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 운동으로 인한. 자, 질량의 변화가 없을 때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질량의 변화가 없다면, 위치 에너지는 서로 그 해당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 중력의 작용을 받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물체의 형태가 변했다가 원래 형태로 복원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중에 자, 3번이 되겠죠. 자, 4번. 자, 다음에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물체가 상승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물체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물체가 상승할 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물체가 강할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물체가 한강할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자,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까지 이번 장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들을 풀어봤어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마지막 운동역학의 마지막 챕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 자,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우리 아까 운동의 목적에서 스포츠 기술, 퍼포먼스를 향상하는데 우리가 운동역학을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을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작 분석과 영상 분석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동작 분석의 개념. 자, 동작 분석. 자, 우리가 걷는다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걷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오른발을 뻗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발을 뻗으면서 왼손을 앞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 될 거고, 제가 이거와 반대로 다시 왼발을 앞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을 동작 분석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동의 용상의 동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운동의 역학에서 활용도가 높고 영상 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영상 분석을 살펴보면, 자, 운동 수행을 기록한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 영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운동한 영상이 있네? 그 영상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간대에 어느 동작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 근데 이 시간이 변해갈수록 이 위치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일정하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떨어질 수도 아니, 뭐 아래를 향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변이라든가 속도, 가속도 등의 운동 정보를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행한 동작을 즉시 재생하고 분석하여서, 자, 동작의 개선점을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자, 영상 분석의 이제 구분인데, 자, 첫 번째가 2차원, 두 번째가 3차원 영상 분석입니다. 자, 한 개의 영상 기록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카메라가 한 대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 평면상의 운동 분석이 가능하다. 자, 단일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동작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아니라 이제 3차원 영상은 2개 이상의 영상 기록. 그럼 이건 뭐예요?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뭐 2개일 수도 있겠고, 3대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3차원 공간상에 우리가 X와 Y 이 두 좌표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상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X, Y, Z 이 세 좌표상의 좌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동작을 했구나, 움직임을 했구나를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것들은 야구 피칭이나 뭐 골프 스윙, 뭐 다방면에서 많이 쓰여요.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영상 분석은 대부분 다 3차원 영상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힘 분석. 자, 힘 측정의 원리. 자, 인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인체 내부 외부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를 활용해 측정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활용해서 측정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압력판을 가지고 우리가 지면 반력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힘만큼 이 바닥을 짚는구나, 바닥을 이렇게 구르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여기 보처럼 물체가 늘어나는 정도는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 따라서 전기가 세기가 변하는 원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사람의 힘이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의 힘을 나타내는 전기양도 크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보여주는 힘이 작다. 그러면 이 사람의 힘을 나타내는 전기의 세기도 약하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울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을 뭐 커졌다가 낮았다 커졌다 낮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또 다양한 힘 측정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 자, 지면 반력기. 대표적인 게 운동 역학에서 쓰이는 방법이 지면 반력이에요. 자, 인체가 지면에 작용한 힘에 대한 반작용력인 지면 반력을 측정한다.
그다음에 또 뭐 이 등등으로 뭐 압력부 측정기, 뭐 등속성 동력계, 그 다음에 근전도기. 자, 근전도기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 자, 근수축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정기적 활동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전이차를 증폭시켜서 근육의 활동을 추정하거나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면, 자, 지면 반력이 2에, 자, 지면 반력은 인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외력이다. 중력과 함께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운체 분석은 무엇이 있냐? 걷기, 달리기, 점프 동작, 인체 작용하는 충격량, 충격력, 충격량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면 반력을 이용한다. 그래서 뭐 체중의 이동이라던가 안정성 등을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까 무게중심이 움직임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지면 반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움직였는데 안정성이 좀 불안했다. 뭐 이런 정도를 지면 반력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근전도. 우리가 EMG라고 흔히 약어로 얘기하는데, 자, 근육의 수축 활동에서 발생되는 정기적 신호를, 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근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근전도 신호의 생성이 되고, 생성을 알 수 있고, 근육의 동원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했을 때 A라는 근육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B 근육이 쓰이고, D 근육이 쓰이더라.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근육이 동원돼서 이 움직임을 하는데 이용이 되더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EMG를 통해서. 자, 근전도 측정의 종류를 보면, 자, 측정은 전극이라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게 뭐 측정 방법, 한번 뭐 특징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의 개념, 근육이 동원되는 순서,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시점, 활성도, 피로도, 이런 다양한 세부적 정보를 우리가 근전도 분석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의 활용을 보면, 자, 이것들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수치가 그래프화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숫자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숫자로서.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도 운동 기술 분석에 대한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수행한 동작을 즉시 분석하여서 선수나 지도자에게 동작의 개선점을 제공한다. 이것들은 영상 분석, 심리, 체력 분석, 영양 분석. 영상 분석이 되겠죠. 자, 다음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읽어볼게요, 한번. 1번. 2차원 영상 분석은 한 개의 영상 기록을 통해서 평면상의 운동 분석을 말한다. 맞는 것 같아요. 자, 2차원 영상 분석은 운동 편명상의 실제 좌표와 영상 좌표 사이 일정한 배열 관계를 이용한다. 그렇죠? 자, 3차원 영상 분석은 2개 이상의 영상 기록을 통해서 3차원 공간상의 운동 분석이 가능하다. 그쵸? 자, 3차원 영상 분석은 2차원 분석 외에 오차가 크다. 크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3차원 분석이 2차원 분석보다 더 정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3번. 자, 인체가 지면에 작용한 힘에 대한 땡땡 가로는 지면 반력을 측정한다. 1번 작용력, 반작용력, 상호작용력, 원심력. 자, 우리가 인체 지면에 작용한 힘에 대하여 반작용력,
반작용력이 작용하여서 이런 지면 반력은 측정한다고 앞서 설명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근전도 분석을 통해서 운동신경의 활동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전도 분석은 골격근 수축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근활동 전류를 유도해서 증폭을 기록한 것이다. 그쵸? 자, 안근이나 손가락 운동과 같은 섬세한 근활동 분석을 이용할 수 없다. 아니죠? 이런 활동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용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4번 한번 읽어봅시다. 근전 분석 통해서 활성도, 피로도, 수축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챕터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